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무리 제 소개를 잠깐 짤막하게 하면 제 이름 정세진입니다. 지금 소속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십몇 년 전에 이거 중서연구소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직위는 이제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제 국제학대학원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 학과에서 주로 이제 러시아 역사와 이제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등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연방과 중앙아시아. 소연방은 이제 소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지역 정체성과 결정화, 그리고 현대적 담론과 그 해석, 이제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요. 저희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책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받았어요. 소련과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결정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1년 이상 공부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좀 기초를 한다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화해서 듣겠다 그런 분에게 좀 미안하지만 오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좀 귀에 익었으면 좋겠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적, 그러니까 21세기죠. 예, 21세기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21세기로 가기 전까지 그 중앙아시아는 어떤 공간인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유라시아, 그 중앙아시아가 이제 유라시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유라시아 지역 개념을 본다면, 이제 뭐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한다. 근데 지금은 유라시아는 과거 구소련 공간, 그러니까 포스트 소비에트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뭐 이란, 인도 포함해서 심지어는 중국을 중국을 유라시아에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은 좀 다른 어떤 지역 정체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라의 산맥부터 시작해서 카스피해, 흑해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흑해까지 이제 보통 이게 유라시아 이제 이렇게 좀 부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그 유라시아주의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최근에 이제 그러면 신유라시아주의도 있느냐? 근데 두긴 최근에 자기 딸이 불의 사고로 이제 죽었죠. 그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는 1920년대 이때는 혁명 이후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종교 철학자들이 러시아 내에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떠났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는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비츠키라든지 이런 사람, 러시아는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중간자적인 또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유라시아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포괄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라시아는 유럽을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럽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유럽 플러스 아시아로 꼭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세계 인구의 뭐 70% 가까이 뭐 중국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이 러시아라는 나라 유라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논문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에요. 유라시아 사회 변동의 혼돈과 심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 더 심화된 체제로서의 어떤 유라시아. 과거 구소련 지역에 이런 유라시아의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다. 그리고 가까이 미래도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혼란의 중심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국제 정치, 국제 관계의 블랙홀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지금 20분
사람들은 지금 학생들도 계시고 또 이쪽에 전공하는 뭐 중국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법무관으로부터 또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저도 이제 신문사에 7년 근무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여러분 이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 흑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거 뭐 역사적 이야기한다면 너무 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이야기한다면 러시아는 이 흑해 지역을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 마음의 일환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국경 경계 획정이라는 거. 자, 1924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아닙니다. 우즈베크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아닙니다. 카자흐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니고 투르크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사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924년에도 우즈베키스탄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우즈베크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 소련은 뭡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이죠. 그래서 1929년에는 따지크, 1936년에는 키르기즈 공화국. 소련 해체 이후 페르가나 분지에서 페르가나 분지는 이래 세 나라, 너무 국가를 자주 이야기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세 나라가 다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페르가나 분지에서 지금 국경 분쟁 혹은 민족 분쟁. 지금 뭐 중국하고는 이제 국경 그 경계를 많이, 합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중앙아시아 국가들끼리는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건 우리 간단하게 지금 뭐 우리 러시아와 중아시아 지도, 우리 유튜브 가면 혹은 구글 이미지에 가면 뭐 워낙 많이 보는 것이죠. 러시아 크죠.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포함하니까 큽니다. 그리고 카자흐도 굉장히 큰 나라고요. 그 다음 이제 카자흐 밑으로 우즈베크, 그 밑으로 투르크멘, 타지크, 키르기스. 그리고 중국은 이런 따지크, 키르기스 다 국경에 면하고 있죠. 저도 뭐 한 20개 국가가 국경에 면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대학원에 중국 학생이 아닙니다. 14개 국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중국은 이 따지크, 그 따지크 밑으로 여기 지금 안 적혀지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탈레반 세력이 지금 북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도입니다. 자, 요 우즈베키스탄. 자, 오늘 우리가 제 과제를 냈지만 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을 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땅만 받았다. 여기 아무다리아 강 있죠.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정주 문화가 있는, 정주 문화라면 딱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오아시스. 오아시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 드는 게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신기루도 보이고 그 오아시스 딱 그 가면 물이 있잖아요. 이 아무다리아 강은 이 물, 그러니까 이 강은 민족 구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이 지역 구분에서 강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을 혹시 읽어보셨으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자, 아무다리아 강이 이게 바로 우즈베키스탄 바로 같이 옆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자, 시르다리아 강은 이 카자흐스탄 쪽이에요. 카자흐스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 하더라고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카자흐스탄. 그는 유목 스텝 지대니까요. 근데 이 아무다리아 강은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강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요. 자, 광의 의미를 중화시아는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몽골, 인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과연 이제 인도가 중국하고 진짜 이 전통적으로 약간 적대국가, 자, 중국 공부하신 분 잘 하실 겁니다. 인도와 중국은 조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인도, 이란이 합행 연종을 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동맹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지금. 근데 인도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우리는 서구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게 이제 인도 이야기인데 모르죠. 러시아와 인도는 원래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넓게 봐서는 이게 좀 토론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좀 더 뭐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자, 이게 광의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협의의 의미는 요게 지금 스탄 5개고요. 자,
중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조금, 자, 요 cultural identity. 제가 요 문화 정체성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재미를 봤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포스코 청암재단에 이거 인문 사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 기록적으로 3번이나 그 과제에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과제에 선정됐을 때가 이 중앙아시아 문화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그때 논문도 몇 개를 쓰게 되었죠. 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작은 땀풀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만든 용어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보는 거는 제 스스로 만든 용어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그 전에 어떤 역사 속에서 벌써 나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선언, 그러니까 이런 그 뭐죠? 표절이 아니고 제가 쓰는 어떤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문체, 표의체,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고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인은 언어 창조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가서 어떤 물건을 보면서. 자, 저는 그래서 오랜 역사적 시기 동안 형성된 문화 양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실크로드 문화. 소통과 통합적 요소. 그래서 저는 중앙아시아를 그 공동의 정체성, 이거는 별로 사람들 안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가 그 첫 번째 질문, 공동의 정체성에서 1924년 이후에 개별적 민족 정체성 진화, 이거는 다른 논문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영미권 논문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했던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1924년 이후를 선생님이 꼭 개별적 민족 정체성, 벌써 민족 정체성 그전부터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1924년 이후에 무슨 개별적 민족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논문 속에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아시아 문화 전체적인 것은 소통과 통합적 요소. 그래서 이거 공통의 역사적 유산,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전통, 관습. 전통에 들어가면 저는 항상 관습을 지금 넣습니다. 전통의 종교, 전통의 이슬람. 그 중아시아 이슬람, 저는 전통의 이슬람, 수피 이슬람. 일상의 이슬람, 발음이 정확합니까? 일상의 이슬람, 에브리데이 이슬람이죠. 생활 이슬람, 라이프 이슬람, 전통 이슬람, 관습 이슬람, 병렬 이슬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중아시아 사회의 전통성이다. 그래서 공동의 정체성이라고 부르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실크로드, 카라반이죠. 자,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타슈켄트, 어쨌든, 참 단어 쓰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독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그 총독부, 꼭 이렇게 총독부를 해야 되냐? 투르키스탄 총독부, 1867년에 세워지죠. 그때서부터 1991년까지 지배를 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타슈켄트, 중아시아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갔냐? 저게 서쪽 가까이 터키까지죠.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의 이 민족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실크로드 문화는 이 동쪽 끝은 어디냐? 신라라는 거죠. 그 신라의 실크로드의 종착지다. 그래서 경주 혹은 경북도지사, 그 대구 계명대학 이런 데서 그렇게 실크로드 사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는 게 경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자, 이게 이제 실크로드 문화죠. 자, 실크로드 복원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지금 철도를 넣은, 이게 지금 1대1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에 의해서 지금 복원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명의 공동성에 가진 발전지대, 뛰어난 문명의 보유자로 인식됐다는 거죠. 실크 루트, 이거는 영어에 보면 실크 루트라고 나오죠. 실크 루트의 문명의 국가들. 이건 다 제가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문명의 국가들이 포함된 곳이다. 자, 그래서 중아시아 문화 정체성 다시 정리된다면 공동의 유산이 존재하는 공간. 몽골 투르크 혹은 투르크 몽골. 이거는 뭐 영어 논문들을 보면 정말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몽골 다시 투르크. 투르크 몽골. 몽골 투르크의 세계라고 이렇게 몽골 투르크 월드 이렇게 부르는데 몽골 투르크의 전통성. 자, 그래서 저는 13세기 가장 강력한 정치적 실체는 몽골 제국. 이게 지금 중아시아에 한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중국은 북쪽을 통일하고 남송하고 많이 경쟁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저는 칭기스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는 이데아,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칭기스 칸. 자, 이제 중국 정부하신 분, 혹은, 저 몽골 정부하신 분도 계시죠. 칭기스 칸은 군사력 외교로,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치해서 차남, 차가타이, 장남은, 삼남이 오고타입니까? 사남이 오고타입니까? 예, 첫 번째, 칭기스칸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치, 뭐 조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치가 러시아 남부에, 세웠던 고이든 호르드, 킵차크 칸국 혹은 금장 칸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장남은 이제 러시아 남부로 갔어요. 그리고 차남은 바로 이제 차가타이 중앙아시아 지역. 삼남은 이제 일칸국, 이란이죠. 사남이 이제 지금은 이제 몽골 내에서 대칸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 13세기 이후로 차남 차가타이, 몽골의 문화적 영향이 컸다. 그리고 몽골과 투르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칭기스칸의 사진입니다. 중아시아 문화 정체성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정원 문화 페스토럴, 목초지 문화, 여기다 이제 뭐 정원 문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목초지 문화라고 쓴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오늘 뭐 질문에도 어떤 유목 양식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목초지 문화, 정원 문화, 좀 정원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카자흐는 이제 전원 생활의 지배적 문화예요. 몽골의 역사적 유산은 카자흐와 이런 중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에 많이, 왜냐? 이게 다 정주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거든요. 카자흐 유목 문화. 자, 이 사진은 제가 카자흐 유목 문화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좀 몽골 분위기도 나죠. 사실 카자흐 서쪽이 외몽골이지 않습니까? 자, 유목 문화는 유목민족 대국사에는 광대한 공간의 배경은 몽골의 문화적 특성을 전승한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보이는 유루트입니다. 유루트는 이렇게 천막 집을 의미하는 거죠. 16세기 카자흐 지주 카심칸은 이 사람 이제 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초원의 사람들이, 이때 정원은요, 일종의 이제 이거는 정주 문화의 정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참 번역을 약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뭐 정원은 이제 또 다른, 정원, 뭐 사실 일본도 우리 보통 이제 정원 문화로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은 정착 문화거든요. 일본식 정원 문화는. 근데 영토에는 건축물이 없다. 우리의 오락은 가축물을 돌보는 일이다. 자, 카자흐스탄에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아시아 영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프로필 보니까 이제 중아시아 전공하신 분은 거의 없고, 관심도 이렇게 좀 있는 분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쪽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번 10개 강의가 대부분 어떤 아시아 어떤 문화, 이걸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중아시아는 우리 10개 강좌 중에서도 좀 더 인도네시아 더불어 특별히 이렇게 지역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자, 다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늘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께 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시아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아시아성, 투르크 양식. 옛날에 이문열 작가도 책을 내면서 어떤 떨어지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 음석대, 이런,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이죠. 음석대를 주인공, 전두환 씨를 이제 본때서 만든 소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동양적 전제주의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서문에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동양적 전제주의를 약간은 바르바르시고 약간 야만적.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의 야만적이라는 의미를 좀 넣고 싶었는지. 근데 어쨌든 아시아성, 아시아적 전제주의. 몽골, 사실 그게 좀 있었던 거죠. 그 아시아성, 투르크 양식, 이게 이제 다, 있었던 거다. 자, 이 우즈베크인, 중아시아 이제 사람, 우리가, 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배를 내고 말이죠.
파이터 이렇게 하고, 참 이 중아시아 문화라는 거는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지 않습니까? 오이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정주 문화, 그러니까 이 카자흐하고 우즈베크는 사실 문화적 양식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고,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규정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냈던 질문 속에서도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러시아, 소련 당국자는 사실 카자흐라든지 약간 유목문화 양식을 저열하게 봤거든요. 저열. 그러니까 좀 낮춰봤단 말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도 좀 있었고요. 낮춰봤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이 정주 양식을 가지고 있어 우즈베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따슈켄트, 여러분 따슈켄트 뭐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그 소련 시기에는 뭐 따슈켄트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에 따슈켄트를 소련의 제3의 도시. 그래서 언제나 따슈켄트는 일종의 모델화된 도시라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 양식을, 모스크바의 건축 양식을 따슈켄트에 그냥 이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논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슈켄트는 한마디로 소련 정권이 대외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그 공산주의 통치에 이렇게 훌륭한 아시아적 도시가 있다. 이런 걸 많이 그것을 비춰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에 있어서는 이 정주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구자이 뚜르스노바라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우즈베크. 제가 봐서는 약간 그 혼혈, 이런 이제 중아시아는 러시아와 혼혈된, 이제 러시아와 우즈베크 사람, 이제 혼혈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러시아적 얼굴도 아니고 우즈베크 얼굴도 아니란 말이죠. 약간 혼혈된 어떤 이런 모습인데, 혼혈되니까 이렇게 좀 얼굴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좀 봤고요. 자, 러시아 제국과 중아시아. 그 러시아가 중아시아를 정복했던 거. 여기 1865년 이후로 부하라 칸국, 따슈켄트, 사마르칸트, 히바 칸국. 요건 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자, 투르크멘 민족은 1880년대 정복됩니다. 이후 파미르 고원에 점령을 했고요. 제가 이제 중아시아 철도에 대한 논문 하나 썼는데요. 요거는 바로 이제 그 투르크멘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왜냐면 1881년에 러시아가 투르크멘 민족이랑 전투를 벌였는데 참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패에 아주 국가적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기를 투르크멘스탄에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게 카스피해 위쪽이란 말이죠. 투르크멘스탄을 공격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철도를 놔야 된다. 그래서 1881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아샤바트 그 수도가 아니고 지금 아바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당시는 크라스노보드스크. 제가 이제 2015년에 가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곳에 이제 철도를 넣게 되는데, 그래서 투르크멘보다 더 늦게 정복된 거는 사실 따지크입니다. 파미르 고원이 그 뒤에 점령이 됐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치욕적인 1867년 투르크스탄 총독부. 자, 제가 이제 논문 쓰는 거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그 재정부 장관 이반 비시네그라드스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번 중아시아를 방문했거든요. 투르키스탄. 그 사람이 이렇게 중아시아를 이렇게 불렸습니다. 러시아 차르 왕건의 보석이다. 중앙아시아. 그래서 제가 어느 논문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참 표현이 좀 독특하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중아시아를 부를 때 러시아 차르 왕건의 보석이다. 서투르키스탄은 지금의 스탄 국가를 말하죠. 동투르키스탄은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중국에. 자, 중앙아시아에서 거대 게임이 있었고 러시아와 영국이 경쟁을 했고요. 자, 러시아는 유라시아 유목민족 제국사의 종결자다. 중앙아시아를 최후로 정복한 제국이다. 자, 이거 이야기는 좀 길게 되는데요. 좀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러시아는 결국 유라시아를 마지막에 정복한 민족이 러시아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북경조약, 1850년 북경조약을 하면서 국경 경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제국이라 부르거든요. 티베트하고 위구르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농업 제국이 러시아, 이 뭐 동양사학과 전공하신 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러시아, 터키, 중국을 농업 제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러시아와 중국은 큰 전쟁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합의를 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그러더라도 이 유라시아 지역의 지배적인 어떤 세력은 러시아 세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목민족 제국사의 종교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중아시아를 최초로 정복한 제국입니다. 새로 정복되고 합병된 민족들,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너로드치, 외래인으로. 한마디로 너희들 외래인이다 이거죠. 보통 이것을, 프론티어라고 부르죠. 변방. 그리고 이제 코스모폴리탄은 이 본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모폴리탄 많이 쓰고, 변방, 프론티어.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선교계에서 프론티어라 그러면 뭐냐니까? 전방 선교 개척지대입니다. 그 선교해야 될 대상지라는 의미가 프론티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학술적 용어로는 이제 프론티어는 이제 개척지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차르 정부는 이슬람법 샤리아 아다트 관습법을 용인을 했고, 그러나 이런 반러시아 반란이 계속 발생을 했죠. 자, 중아시아 철도 건설 2,000km. 제가 이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중아시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이래서 논문 한 4개 정도를 썼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해서 저 탈인데 하나 가지고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 어쨌든 이거 트랜스카스피해 철도를 한다. 자카스피스카야 젤레즈나의 다로가 러시아 말로 카스피아 네일웨이. 근데 이거 트랜스카스피아. 자, 트랜스는 뭡니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카스피아, 남코카서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이제 중아시아 지역이 다 지나가고 있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철도 건설했고 자디드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자디드 운동은 이제 이 교육 개혁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 좀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디드 운동은 문화 계몽 운동이거든요. 한마디로 영어로 한다면 인라이트먼트라고 마치 계몽 시대의 그 계몽처럼. 그래서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따타르스탄이라든지, 따타르스탄은 지금 러시아 남부의 따타르스탄 공화국,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중아시아 쪽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특히 카자흐스탄에.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좀 더 계몽되고 문화적 발전을 해야 된다.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진 민족이다. 그 의미는 뭡니까? 러시아 문화, 유럽 문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바스마치 운동은 무슬림들이 한번 총을 들고 나서서 싸우는 저항입니다. 많이 죽고요. 그러니까 이 바스마치와 이제 그 지하드는 좀 다른데 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죠. 볼셰비키 혁명. 자, 1922년에 소연방, 저는 논문 쓸 때 대부분 소연방은 거의 안 씁니다. 소련이라 쓰죠. 서는 김에 딱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 소연방을 서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소련 그리면 여러분한테 딱 안 올 수 있어요. 연방이라 한 게 좀 있어서, 러시아 말 사유즈, 유니온이란 말이죠. 그 연방, 그 소련인데 소연방. 옛날에는 우리 80년대 있죠? 제가 러시아학과 다닐 때는 책에 보면 소련도 아니에요. 소련이에요. 쌍시옷이에요. 야, 그때는 된소리를 많이 썼더라고요. 하여튼 소련이 특별한 하여튼 과격한 나라였는지 소련.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코카서스 연합국가. 이 코카서스 연합국가는 혹시 여러분 여행 가고 싶어하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를 만. 그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1922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푸틴이 이번에 전쟁하기 직전에 2월 24일에 연설했던 게 뭐냐? 우크라이나는 국가도 아니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 레닌이 괜히 1922년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이라고 명목 민족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잘못했다. 레닌을 비판을 하더군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제국주의 정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연설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1924년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크, 카자흐, 투르크멘 공화국이 구성공화국으로 24년에 이제 중아시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1924년부터 29년입니다.
자, 국경 경계 획정으로 중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에서 개별적 민족 정체성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고 저의 얘기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경 경계 보니까 제가 보는 얻은 자와 잃은 자, 뭐 얻은 자는 이제 우즈베크 민족이고 잃은 자는 타지크 민족이라는 의미로 이제 썼죠. 핵심 농업지대. 부하라는 사실은 그 중세시대, 뭐, 페르시아 문화와 투르키의 문화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뭐, 그 어떤 실제적인 예가 있느냐. 현대도 이런 질문 하신 분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이 부하라, 이 옛날에 그 사만 왕조, 862년부터 999년까지 한 150년 정도 존속했는데 이게 페르시아계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위 동페르시아계, 그 동페르시아계 사람들 사는데 그게 이제 따지크 민족이라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따지크 민족. 그러니까 그 지금의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당시 따지크 어떤 문화유산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지막 30분 앞두고 이제 여러분 30분 토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30분 그 인도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보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더 궁금증이 좀 풀리기도 하고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자, 뭐 이 4번, 여기도 뭐 답을 많이 달았습니다만, 자, 이게 따지크인이 우즈베크인보다 더 많이 거주한 2개 핵심 도시가 우즈베크로 할당됐다. 근데 제가 봐서는 물론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어느 논문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90몇 프로가 살았다.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 지금의 사마르칸트 부하라에 따지크인이 90몇 프로 살았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땅이 따시켄트는 아무다리아 강이지만 사마르칸트는 어쨌든 차를 몰고 3시간 반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하라까지는 한 2시간 더 가야 되고 1시간 반 더 가야 되고 부하라에서 히바까지는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인이 파리를 상실한 것과 같다는 입장. 이거는 저의 언어가 아니고 따지크 사람들의 마음인지 어느 영어 논문에서 이제 받는 거라서 제가 인용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크 공화국은 과거의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의 수도를 포함 광범위한 공간을 차지했다는 거죠. 타지크와 투르크멘, 농업 및 행정 중심지로부터 분리된 기타 지역 할당을 받았다는 거죠. 우즈베크 공화국 내에 따지크 자치공화국 출범했는데 이제 29년에는 정식 구성공화국으로 분리됐다. 자, 여러분, 1924년에 카자흐 공화국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카자흐를 옛날에 키르키즈라 불렸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 19세기 문헌에 나오는 키르키즈는 지금 카자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중아시아를 전공하는 교수나 이런 분들도 다 헷갈리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더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아마 공부를 하다가 빨리 그래서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다 키르키즈. 그래서 제 논문에는 19세기 문헌에 키르키즈로 말한 게 다 카자흐로 다 바꿨어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의 어떤 논문에 보면, 지금의 카자흐스탄인데 키르키즈로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키르키즈로 본다는 거죠. 자, 지금의 키르키즈는 카자흐스탄은 약간 더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 키르키즈는 제가 봐서는 카자흐에서 좀 분리된 것 같은데 제가 키르키스탄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만 그래도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투르크계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오독으로 읽는 경우가 많고 우리 인생도 결국 직장 다니고 우리 학교 다니면 다 알겠지만 관계상에 오독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관계상에 오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팩트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사회생활 하면서 좀 해나가자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학업하는데도 오해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아시아 소위 창조된 민들 이것도 워낙 이 인벤티드 네이션은
너무나 이게 지금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분처럼, 꼭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태클을 건다는 건. 그래서 어쨌든 이 invented nation, 국가라는 민족이 창조했다. 결국 제 머릿속에 개별적 민족 정체성을 전환했다 하는 것도 결국은 위에 선배들이라든 학자들이 다 만들어졌던 이런 개념을 보고 invented nation을 보면서 제가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도출했는지도 모르죠. 1924년 이후부터 중앙아시아는 개별 민족 정체성으로 전환을 했어. 그러나 그것은 저희 주장이라는 거죠.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 어쨌든 91년에 새로운 지도가 출현을 했죠. 15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새로 등장했잖아요. 한 번도 근대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대성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대화된 민족 국가 형성 가능성이 중앙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국 24년에 어쨌든 소련 당국자가, 자, 우리가 소련에 좀, 자,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친러시아, 반러시아, 뭐 이런 입장들이 많이 갈려져.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 겁이 나는데, 저는 반러시아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디 나와서 이야기. 근데 세게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러시아 가서 공부했는데, 야, 반러시아냐?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저는 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국 침략을, 근데 이거 이제 소면 러시아를 변호를 해본다면, 1924년에 어떤 분 글 썼는 것처럼 24년에 이제 겨우 신생국가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민족들 모두 입장이 다 만들어주다가 어떻게 지금 국경 경계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봐서는 이거 좀 민족 경계를 정할 때 좀 모든 그 민족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건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렇다 이거죠. 그 전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가서 좋은 어떤 합당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소련 당국은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다. 자, 소련 당국 인위적 행위, 과정상 논리적이지 않다. 당시 직접적으로. 자, 이거는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 논문에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 24년, 29년 이후죠. 자, 이것도 이제 특정 민족 정체성 형성됐고, 타지크 지역 정체성.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중앙아시아,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라는 중앙아시아 책을 냈어요. 그리고 코카서스 국가 조지아라는 책을 2권이나 냈어요. 근데 내년 3월이면 타지키스탄 국가, 또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자꾸 타지크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요거는 뭐 민족별로 영토가 주어졌다 하는 거. 소련 지도자의 대중앙화 정책은 중앙아시아를 후진 지역으로 규정했다는 거. 러시아, 유럽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꾸준히 이주했다는 거. 중앙정부 고지대 유목민들 농업지대 이동해서, 사실 카자흐 사람들은 스탈린의 강제 집산 정책, 1927년에 스탈린이 이제 확실한 독재 체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을 지난 10년 동안 독재 체제를 이야기 안 하죠. 원래 중국 지도자는 10년은 가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10년 직전부터 이제 우리가 시진핑 독재 체제가 이제 정립됐다. 앞으로 10년은 중국의 이제 독재 체제로 가겠죠. 근데 우리 러시아는 푸틴은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이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까 스탈린 이야기도 그랬군요. 그 강제 집산 정책 때문에 카자흐 사람들은 150만 명이 죽었다. 왜? 스텝 지역에서 유목민 인생, 가축대를 데리고 스텝 지대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농장으로 들어와 이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50만 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다는 거죠. 그 스탈린이 그런 식으로 많은 이 중아시아 특히 유목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고안 영토에 제한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현대적 담론. 자,
국경 경계 획정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도 여전히 저는 일정한 영향력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 제가 남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소련 시기 역사적 우산으로 해석하고, 타지키스탄 내전, 1992년에 내전이 벌어져서 한 5만 명 죽었다 그러고요. 어쨌든 그 반군들은 이슬람 세력과 자유주의 민주당 세력들, 약간 친서방 세력들이 반군이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친공산주의가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다. 근데 따지크 내 지역주의가 발동을 하거든요.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지역주의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구와 광주가 좀 다른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이득이 있자. 그러니까 이 타지크 내에도 그런 식의 지역주의. 어떤 그 우리가 더 소외됐다. 어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특히 그 파미르 분지는 고르노 바다흐샨이라 그러거든요. 고르노 바다흐샨 이쪽에는 아예 고르노 바다흐샨 오거니제이션이 등장해서 반군했는데 여기는 파미르 곰도 너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됐다 이거죠. 근데 반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왜 생깁니까? 국경 경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 다 뺏겼어. 아름다운 땅 다 뺏겼어. 고토라이크 하잖아요. 고유한 영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역사가 있는 곳을 다 뺏겼어. 우리가 그래서 고토 회복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반우즈베크 민족 정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지크의 지역주의는요, 반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페르간의 비지는 뭐냐면 누가 인클레이브를 뭐 해석하신 분이 있던데 변경지?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맞다. 이 단어가 맞구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비지라고 요새 많이 통일해서 쓰거든요. 자, 비지는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땅입니다. 지금 국경은. 근데 그 국경 근처 우즈베키스탄 땅 내 키르기즈 사람들이 많이 살 때 그 땅, 그 일정한 그 지역을 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기즈 내 우즈베크 비지가 4개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논문에 좀 적어놨는데 바트켄, 여기 이제 소호, 사이마르단, 더장가이, 총카르 뭐 이런데 하여튼 이런 경쟁들이 있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국경 경계 확정 이후에 좀 이렇게 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따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국경 문제는 제1 자료에도 조금 나오는데 제2 자료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1936년에도 그때는 몇 명이 죽었어요. 역사는 반복합니까? 1936년에서 시계 바늘이 2021년에 봄에 85년 만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85년 만에. 그러면 아마 그 85년 동안에 비슷하게 가는 애 때리고 분쟁이 아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그런 강력한 분쟁은 아니었더라도 유사한 그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 몇 명이 사람이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어에 뭐 several people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분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키르기스탄 오시 지역에 수백 명. 처음에 1차에서는 300명. 2차에서는 더 400명. 지금 뭐 시체가 뭐 300명, 400명 죽었다. 꽤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키르기스탄 내 오시 지역에는 이 오시는 우즈베크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국경 경계 획정하기 전에 이게 우즈베키스탄으로 넘겨진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듣고, 페르가나는 이게 답이 없어요. 페르가나를 정확하게 국경 경계를 정확하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따지키스탄 넘어갈 때 산악지대로 자동차를 몰고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보통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산맥 지역 넘어서 가죠. 자, 이건 이제 소련의 역사적 정치적 유산. 이거는 지금 꼭 중앙아시아가 아닌, 체첸 전쟁, 2008년에 조지아 러시아 전쟁. 이거 다, 한번 국경은 아니더라도, 민족별로 자치공화국이라든지, 이게 독립을 좀 더 그러니까 국가를 더 만들어줬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 러시아 연방 내에는 그러면 23개 자치공화국인데 그러면 다 국가를 새로 다 그러면 1991년에 새로운 독립공화국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쉽지가 않죠. 러시아 연방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련 시대에 그때 러시아 연방이 아니고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란 말이에요.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에 20몇 개 자치 공화국이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러시아 연방 내에 있는 그 23개 자치 공화국을 다 독립공화국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러시아 연방, 그러니까 옛날 러시아 공화국이지만 이제는 러시안 페더레이션, 러시아 연방이라고 국경을 국가 이름을 바꿨어요. 왜 페더레이션이라고 바꿨을까? 아마 제가 봐서는 민족이 23개 자치공화국도 있고 그것이 좀 중요한 이유지 않겠느냐. 오늘 이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서 좀 해야. 자, 시아에서는 지금 조지아 빼놓고, 조지아는 좀 가장 늦게 가입했다가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죠, 오늘. 그 코카서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아에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졌죠. 유라시아에 있고, 이거는 지금 그 바이트의 공화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개국하고, 조지아 빼놓고는 11개 공화국이 시아에서 이렇게 되는데, 느슨한 정치연합체, 아니면 국가연합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칸페더레이션. 이게 국가연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가연합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때로 우리 칸페더레이션이면 거의 한 국가 체제로 없고,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 두 개 체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칸페더레이션. 자, 벨라루스에 최근에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어떤 대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벨라루스 이제 권위주의 요소. 자, 여러분, 우리 국제정치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 대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 간의 지금 이 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러시아,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다. 미국이 지금 서방을 다 지금 규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아에서는 이 유라시아 지역에 그냥 이 중아시아의 이런 옛날의 권위주의 정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이 중아시아는 이제 러시아 푸틴을 배워가지고 93년 푸틴 등장하기 전에 다 대통령 된 사람이지만 이분은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니아조프도 2006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했고요. 이 사람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우상 체제죠. 우상 숭배라기보다. 이 대통령이 다 우상 체제예요. 메르디 무하베도프. 아까 이야기했던 니아조프 2006년에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주치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아들한테 정권을, 그러니까 이 중아시아 최초로,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정권이에요. 빨리도 물려주더라고요. 충분히 대통령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마 대법원장.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헌법에는 대법원장 권한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거의 대통령급으로. 아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대통령 세우고 바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라오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살아있죠. 타지키스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죠. 어쨌든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다가 벨라루스의 민주화 시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2002년 대선에는 자기 자신이 나왔어요. 헌법 고쳐가지고 아들한테 입후보 자격을 30세에서 40세로 40세에서 30세로 입후보 자격을 낮춰버렸거든요. 아들 출마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벨라루스의 그 시위 때문에 너무 놀랐죠. 자, 중아시아 정치 문화는 이런 집단주의, 전체주의 넘어가죠.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 유산.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죠. 중앙아시아, 소련에서의, 소련의 정치적 유산. 중아시아에서 소련의 정치적 유산. 이런 논문을 썼죠. 소비에트는 무엇을 추가했냐?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했죠. 소비에트 시민사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치를 가지고 이랬죠. 자, 푸틴. 힘 자랑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스트롱맨이 돼 있어요. 독립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유산까지 개별을 하려고 그랬어요. 중아시아 이제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그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는 더 이상 문명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중아시아 민족주의 등장. 공산 지도자들이 여전히 정치적 수장으로 있다는 거죠. 자, 작년에 제가 운 좋게,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 개관 기념 학술회의에 제가 한국 대표로 갔죠.
그 가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일 서머니 제 책의 표지 사진입니다. 정세진 뭐 이렇게 해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예스 24는 이런 데 가면 이 사진 뜰 겁니다. 쉽게 읽는 중아시아 이야기. 결코 쉽게 읽지 못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쉽게 쓰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논문을 쉽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썼던 이 논문 여러분 2개 읽었는 건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아시아 논문치고는 제가 봐서는 쉽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만 왕조 이게 지금 사만 왕조 아까 이야기했던 중세 시기에 그 이스마엘 서머니 자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죠. 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분 보세요. 이거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자기 어디입니까 아스타나에 박물관에 딱 이렇게 있거든요. 이 똑같은 게 어디냐니까 정부청사 몽골 정부청사에 몽골 갔다 오신 분 알죠? 몽골 정부청사에 저기 징기스칸 딱 똑같은 게 이렇게 딱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주장했는 게 맞네. 카자흐스탄 정치 문화를 한 것은 수직적 문화, 몽골의 어떤 이런 유목 문화적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 따지크 라우몬 대통령, 이 사람은 어딥니까? 여기 자기 박물관에, 딱 이렇게 국립박물관에 자기 사진, 이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1층에 있어요. 뭐, 여기 국립박물관 1층이나 2층이 같은 층 비슷한데, 여기 따시켄테 아무로 디무르 동상, 중아시아 이야기 했는 거고, 나자바예프 대통령, 지금의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 2022년 1월에 카자흐스탄 시위 사태. 자, 카자 시위 사태. 결국 이거는 뭐, 과거 구공산 정권에 반발했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자바예프에 대해서. 뭐, 신권력 간의 충돌이냐. 경제적 측면으로 원래 일어났던 전투거든요. 근데 결국 권위주의 정권, 여기에 대한 반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권위주의, 자, 소련의 내가 강조는 안 했어요. 자, 집단주의 문화, 권위주의 문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를 자주 이야기를 하죠. 제 전공이 뭐 19세기 러시아사지만 20세기도 관심이 있어서 집단주의 체제라는 거죠. 자, 카자 시위 사태. 시간 너무 많이 없어서 카자 시위 사태 이거 좀 넘어가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보면서, 왜냐면 결국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아시아 어떤 국경 경계는 좀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뭐 국경 경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크림반도도 원래 러시아가 1983년에 정복했는데 이걸 지금 1950 베리아슬라브 조약이 1658년이니까 1958년입니까? 300주년 기념으로 선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러시아도 내 거다. 근데 지금 도리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 남부에 어딥니까? 지금 크림반도도 지금 못 주겠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효주의 점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하면서 빼앗았던 헤르선조, 그리고, 라포르지에입니까? 거기?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저쪽에, 루안스크, 그러니까 그쪽 지역, 지금, 돈바스 지역, 러시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그까지 다 인정해주면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주고 전쟁 그만하자. 좀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자, 왜 전쟁이 발생했는가? 서방의 동진 확장 정책이다. 근데 말이죠. 저는 푸틴의 연설을 보고 이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야, 푸틴이 저렇게 솔직한가? 푸틴이 저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은 우리 땅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거 들으면서 야, 푸틴은 참지를 못하네. 견디지를 못해서 저 이야기를 하네. 한마디로 뭐냐니까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을 견디지를 못하네. 너무 빼앗고 싶는 거야.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을. 내가 이거 너무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우크라이나 땅을 정복하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 작동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아주 저는 새로운 어떤 푸틴을 봤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름도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이름이 생긴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 이제 레닌이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리고 결국 1924년, 7년 뒤에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그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전쟁은 러시아가 G2에서 G3로, 자, 국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이 G2란 말이죠. 근데 러시아도 슬쩍 G3로 적어도 군사안보적으로 올라가려고 이런, 자, 푸틴의 인식,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원래 하나의 국가, 땅과 정보고 욕망.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정치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지금 뭐 현실주의 이론, 또 자유주의 이론, 초현실주의 이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미어사이머 같은 경우는 서방이 잘못됐다, 미국이 잘못됐다 비판하잖아요. 현실주의론자잖아요. 근데 그 현실주의에 의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강대국 때문에 약자들이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강대국 희생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은 그 현실주의 입장에서 벌어진 전대, 그 미어샤이머, 키신저, 됐다 이 정도로 하고 협상하고 땅 줄 거 다 주고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릅니다. 서방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야지 결국 젤렌스키도 협상으로 나오는 건가. 이걸 땅과 정보 욕망으로 이야기했다. 이 전쟁 어쨌든 러시아와 서구의 전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러시아의 주장,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자, 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치주의자들 너무 많다. 스테판 반데르 알죠? 스테판 반데르의 정신에 있는 나치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야합했다는 거죠. 왜?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독일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스테판 반데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대한 거는 지금도 민족 영웅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나, 2014년에 어떤 유로 마이단에서, 그 마이단 광장, 유로 광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이런 나치주의 문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건 사실인데, 근데 그 뒤에 선거에서는 2.3% 정도밖에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세력이 그렇게 이제는 강하지 않고, 지난번에 아조프스탈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전투원들이 다 이쪽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쨌든 끝까지 전투하다가 이제 항복을 했죠. 자, 전쟁의 출구 전략. 푸틴이 승리자였던 것을 인정해 줘야 푸틴이 이제 전쟁에 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일방이 전쟁 승리가 쉽지가 않다. 휴전협정 가능성이, 저는 이게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안전한 공조 상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승리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전쟁 승리하면서 끝날까요? 자, 우크라이나 입장은 절대로 안 돼. 러시아 입장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거는 국제법적으로 인정해달라. 그게 국제법적 인정이거든요. 지금 크림반도도 지금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입니다. AP. 이건 뭐, AP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요. 부상 입은 여인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진이죠. 폭격에 지금 숨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이고, 이 사진은 좀 안타깝죠? 어머님 같은데 딸이 죽은 것 같아요. 이 얼굴 모습 보면 죽은 사진 같거든요. 죽어 있는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님이에요. 아유, 뭐, 이런 거 보면 묵념이라도 하고 싶고, 전쟁의 방향성, 소련 해체를 아무도 얘기 못 했어요. 제가 자주 주장하는 거죠. 소련이 왜 해체됐느냐? 인포메이션. 서방의 정보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다. 우리가, 여러분 논문에 쓰거나 학술적 나갈 때 여러분 자꾸 논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아이큐를 일으키려면 진짜 독서량이 많아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뭐 이 말 꼭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뭐 중국 문학 하시는 분도 있고, 참 그 어문학,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칭찬해 주고 싶고, 계속 그 공부를, 저는 어떻게 그 역사를 공부하다가 많은 부분 좀 지역학으로 돌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책도 5권 냈는데, 그 다 지역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지성처럼 인문학 책을 그렇게 내고 싶은데 이 공부가 이런 쪽으로 인문학 책을 많이 안 읽었다 이거죠. 지금 굉장히 저는 아쉬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연구소도 그걸 좀 추구를 하고 좀 지역학 전공을 해서 뭐 앞으로 지역 연구는 굉장히 이게 광범위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과 학문,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정치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공부에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지역학도 이렇게 조금 같이 하는 게 낫지. 이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뭐 지역학이다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더 깊게 하는 게 좋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 딴 길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 책 쓰려니까 굉장히 힘겨운데 그래도 이제 러시아에 관한 책을 쓰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제 러시아 전공이니까요. 자, 푸틴은 왜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역사적 정책 분석이 필요한데 푸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이 미친 요소가 뭐냐? 저는 아까 푸틴은 지금 어떤 짜르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국주의적 이쪽에서 저는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국제 정치 이론은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푸틴입니다. 연설했을 때 젤렌스키가 나왔고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자 전쟁과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평화를 생각하고 기억하다. 평화 이라는 게 협상과 화해의 길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 정체성 그러니까 소연방 근데 우리가 소련의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19세기 지역 정체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심지어는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 했던 지역 정체성의 개념, 의미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지역에 놓고 벌였던 투쟁이 너무 많고 강대국이라는 거, 강한 국가가 약소국가, 약소민족을 지배, 점령 그리고 어떤 문화제국주의로 나섰던 그런 어떤 근원적인 원인을 배태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들, 팩터들을 계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현대적 해석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또 어떤 민족주의 속에서 계속 보면서, 또 우리가 사회과학적, 구조주의 내에서, 오늘 구조주의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 내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좀 좋겠고, 일부라도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좀 연결해 주시고, 동남아 공부하시는 분들 훌륭해요. 계속 하십시오. 동남아 공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